저희가 준비한 유후익 6위 비호감도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겉으로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안 한다고 하지만 매일 새롭게 공개되는 지지율 결과가 나올수록 각 선대위 전략이 시시각각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추격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고요. 우리가 반성과 쇄신하겠다, 혁신하겠다라고 하고 선대위를 새롭게 바꾸면서 국민들도 그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골든 크로스도 곧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올해 안에 12월까지 또는 연초에는 새로운 조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그 격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 한 20일 정도 선대위 구성을 놓고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또 국민들이 실망도 좀 하고 그랬을 겁니다. 다시 그 격차가 더 윤석열 후보가 크게 이기는 쪽으로 변할 것이다. 각 선대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KBS, SBS, TBS, YTN이 의뢰한 차기 대선 여론조사. YTN을 제외하면 5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이 흐름, 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저희가 모아봤는데. 그렇죠.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저게 전부 다 조사기관이 달라요. 지금 KBS, SBS, TBS, YTN은 조사를 의뢰한 기관이고 실제 여론조사를 실행한 기관들은 다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조사 기법상. 자, 그러면 그 저거만 봐도 뭐 이렇게 완전히 동률인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약간씩 그 좀 우위에 있는 것도 있고 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저거 가지고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따지면 거의 한 10개 가까운 여론조사 기관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이후로 상당한 정도의 컨벤션 효과를 누렸고 근데 그 이후에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선대위 구성 갈등, 줄다리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피로감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컨벤션 효과가 조금씩 줄어드는 측면 이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선대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조직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재편을 했어요. 재편에서 뭔가 그리고 이제 사과 반성 모드로 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약간씩 상승하는 국면이 있는데 최근 한 2, 3일 동안 또 그게 다시 혼조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예. 이런 전반적인 기류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초나 중반에 비유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하면 윤석열 후보는 뭐 약간 정체 내지는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반등 내지는 정체 국면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런 조사 결과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기류는. 일단 KBS는 정말 그 각본이 있는 듯이 35.5 대 35.5 수치마저 소수점 뒷자리 퍼센트마저 동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비호감도거든요. 근데 최 교수님. 비호감도가 지금 공개된 5명의 후보 다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높다.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비호감도가 높은 부분은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그 비호감도를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제가 좀 특이하게 보는 것은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저분들도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의혹에만 멈춰 있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보라든지 그분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유 이런 것까지도 비호감이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예. 중요한 건 비호감도를 누가 많이 줄이느냐가 결국은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호감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한테 있는 비호감도를 어느 정도까지 줄여내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지지율의 추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은 지금 뭐 사실상 양강구도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비호감, 호감도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이 됐는데 여기 보면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비교적 지지율이 이 윤 후보, 이 후보에 비해서 낮은 후보들도 비호감도가 높다. 이게 좀 이례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혹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정치적 행보라든지 저분이 출마한 것에 대한 평가까지도 함께 비호감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호남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왔고요. 윤석열 후보는 어제부터 세종을 시작으로 충청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로 향했습니다.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충청은 늘 캐스팅 보트를 쥔 지역이고 대선의 승부처였습니다. 저희 그 조부가 8남매 데리고 연기로 오셨대요. 후보님 부친께서 연남초등학교 나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학교를 여기서 다니다가 공주로 그러셨더라고요. 거점공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산업 단지와 청주공항 간의 또 교통망 확충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목소리가 오늘 청주, 충청도를 방문한 윤 후보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홍혁이 형 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탕수육은 부먹 찍먹이냐? 혹시 후보님께서는 저는 무어서도 안 먹고 쇠 찍어 먹지도 않고 간장에 찍어 먹고. 후보님이 그 대학 시절 중에 학점이 몇이었는지. 졸업 평균 학점이 제 기억에는 3.0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기술 공격입니다. 가슴속에 타직도 하나쯤은 품고 지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사표를 한번 실제로 내봤고요. 근데 복직을 해서도 이렇게 품고 다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 본인도 웃네요. 일단 학점 얘기했더니 기습 공격이었다. 공부 잘 못했다. 본인도 실제로 사표 내받고 품고 다녔다. 결국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 대선에서 초창기부터 강조하는 건 청년과의 소통, 친근한 이미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직속위원회가 딱 2개 있습니다. 현재 예. 선대위 구조에서. 하나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고요. 나머지 하나가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 약자와 동행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내일을 생각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주요 기조가 아닐까. 그 힌트를 후보 직속위원회 두 곳의 이름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난 목요일 서울대 캠퍼스 지부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서울대 학생들을 만났고 또 지난 일요일에는 후보 직속 청년위원회 발족하면서 공정 나무 심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 두 행사에서 비교적 정치와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월요일 대전의 토크 콘서트에서는 컨셉 자체가 좀 감성적인 부분, 좀 편안하고 친근하게 청년들과 다가가는 부분으로 아마 그런 질문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후반부에는 또 부동산 관련된 질문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 관련된 질문도 꽤 있었고 오늘 또 충북에서는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사업가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일정마다 하루에 하나 또는 주요한 일정마다 하나씩 무조건 청년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일정이 다 들어가는 기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주일 사이에 청년 행사만 지금 거의 5개이기 때문에 또 청년 보좌역 같은 경우도 임명과 동시에 새로 공개 모집도 오늘부터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청년 플랜들리한 기조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본선 일정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저 자리에서 좀 미묘한 질문을 윤석열 후보가 받기도 했는데요. 바로 화면을 이어가 볼까요? 후보님께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확고한 자기 철학으로 그 대선 후보까지 된 그 일약 스타가 된 분이신데요.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자칭 킹메이커라는 그 옹에게 휘둘리고 이렇게 심리 게임이나 벌이고 어찌됐든 자칭 킹메이커라는 옹이 그분 없으면 윤석열은 끝이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님은 대통령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킹메이커는 국민이 킹메이커입니다. 우리 2030 여러분들이 킹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킹메이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킹메이커다. 어떻게 답이 잘 된 겁니까? 뭐 그냥 모범 답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질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 내가 질문을 할 때 과연 어떤 걸 질문을 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 2030이 그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만큼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의 이 지리한 줄다리기, 갈등
이런 것들이 2030에도 굉장한 관심을 끌었구나. 예. 주목의 대상이 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이 최근에 윤석열 후보한테 많은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충분히 짐작이 되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갈등 문제가 사실은 중장년층 이상의 유권자들한테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30도 저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청년과의 소통 문제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이 2030이라고 하는 청년들도 이런 정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또는 그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는 그런 계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걸 저는 그 문답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충청 행보 윤석열 후보 얘기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는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만나봐야겠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